타격받은 게 소비잖아요. 소비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중국이 제일 타격받은 게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잖아요. 실업자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 다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172만 건 정도라고 했잖아요. 최근 거 보면 252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아름다운 중국, 건강한 중국 쪽에 돈이 갈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 흐름을 잘 모니터링하고 연구해서 지금 중국에서 봉쇄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뭐 주가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폭락을 했었어요. 네, 막 깜짝 놀랐어요. 중국 증시도 그렇고 항생 같은 경우는 뭐 맞아요. 하루에 8%씩 여러 날을 그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봉쇄 때문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확진자가 60만 막 계속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은 게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렇죠. 이런 기대가 있는데 중국의 그러한 조치를 보면서 저렇게 퍼질 수밖에 없는 걸 막으려는 노력이 성공할까? 결국 중국이 또 다시 막히면 글로벌 경제가 또 막히는 거 아니야? 딴 데가 리오프닝해도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재미있는 것이 내가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에 살면서 저도 대외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늘 TV에서 걸리는 뉴스만 들었지 주변에 없었는데요. 요즘에 주변에 다 걸렸어요. 맞아요. 제 연구원도 걸렸고요. 그냥 주변에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 코로나 적이라고 생각하면 적들이 나를 중심으로 온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포위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위드 코로나에서 거의 다 방역을 거의 맡긴 상황이고 걸릴 사람 다 걸려야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냐를 보면은 한국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상황을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지금 어느 나라도 특히 오미크론 변종은 그렇게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감기 수준인데 저렇게 아직도 봉쇄 정책, 도시 전체를 봉쇄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몇 명 나왔다고. 네, 그 몇몇에다 심양, 길림, 선전, 이런 다 봉쇄를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고, 근데 중국이 저렇게 취하면 일단 소비가 죽어버리고,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500대 기업들이 생산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한 명이 걸리면 다 봉쇄를 해버리니까 거기 들어간 그 500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이 차질이 일어나고, 공급이 차질이 일어나고,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외국 기업들도.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또 수요와 공급에 지금 영향 미치니까 다른 나라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를 저도 엄청 많이 생각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초 데이터를 보면 답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중국은 봐봐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처음 발생부터 지금까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죽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그렇죠. 정확해요. 근데 중국에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2.6억 명입니다. 엄청 많네요. 자, 2.6억 명인데 이 오미크론은 변이가 약해서 사망률이 아주 작다고 해도 지금 통계는 한 0.56%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2.6억 명이 곱하기 0.56% 해도 1,000만 명 넘는 개념이에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2.6억 명에 곱하기 0.56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자국의 상황으로 중국 문제를 보려다 보니까 저 나라는 왜 말이 저렇게 안 되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1,000만 명이 죽어나간다고 보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중국의 노인들이 1,000만 명이 죽고 있어 이러면 전 세계에 나갔어요. 그럼 중국이 어떤 이미지 국가가 될까요? 굉장히 후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쌓이고 저 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고 공포심이 더 확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인구 가운데 0.5? 0.5%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와, 저 나라 가면 1,000만 명? 이렇게 되면 또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절대수를 보면 어머,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또 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이 주로 지방 도시에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들은 주로 선진 지역에서 살거든요. 연해 지역, 경제가 발달한 지역, 의료 시설이 잘 돼 있는 도시에서 살아요. 연해 지역이 중국 경제와 복지와 서비스 지역이 잘 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살고 젊은 사람 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선전이나 발달한 도시로 와서 사는데요. 노인과 어린이는 그 고향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누굴 타깃으로 누가 죽냐면 주로 노인이 죽으니까 주로 산간 지역이니까 지방도시 의료시설이 없는 동네에서 사는 노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1,000,000명이 주로 그런 도시에 사는데 그 동네에 이미 의료시설이 없는데 걸리면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전 세계에 그게 뉴스로 나가거나 데이터로 나갔을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봉쇄를 통해서 네. 관리가 되겠느냐, 성공하겠느냐. 그렇죠. 결국은 어차피 확산은 어쩔 수 없는 일 그렇죠. 아니냐. 예.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어기 전에 제가 데이터를 봤어요. 오늘 확진자가 오늘 3,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국내에서 발생하게 한 2,700건 정도 되는데 이 데이터가 진짜냐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누적 지금 확진자 이미 확진으로 되어 있는 환자 수가 한 24만 명 정도 이상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잠재석도 이게 섀도 환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중국 정부는 제일 우려하는 게 한국처럼 지금 한국이 막 세계 최고 1위 하던데. 한국이 5,200만 명이 1위를 하는데 만약에 14억 인구를 팍 풀어놨으면 중국은 매일 몇억 명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00만 명 넘어 죽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 특히 10월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20차 대표대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시진핑이 또 안정적인 이 집권 체제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왜 그런 조치를 취하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문제는 그게 이제 성공하겠느냐. 그렇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중국 경제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역시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타격받은 게 소비잖아요. 소비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중국에 제일 타격받은 게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잖아요. 실업자가 많아지는 거고요. 제가 여러 장소에서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경제의 핵심 부동산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부동산에 표현이 돼요. 왜냐면 누가 집을 사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껴서 집을 사놓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그게 바로 부동산 경제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렇게 봉쇄해버리면 결국 그게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대출을 못 갚으니까 부동산을 안 사거나 샀던 것도 이자를 못 갚으니까 경매에 내놓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이런 정책이 경제에 준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법원에서 판매되는 부동산 경매 건수가 한 9,000건. 9,000건. 네, 9,000건밖에 안 됐어요. 많지 않네요. 전 14억 가운데서.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 1월 기준, 1월 말 기준 9,000건밖에 안 되던 법원 경매 건수가, 부동산 경매 건수가 172만 건이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건데. 190배 늘어났죠.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 다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172만 건 정도라고 했잖아요. 최근 거 보면 252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2달 사이에. 네. 한두 달 사이에. 네. 250만 무슨 말이죠? 그 사이에 안정적 직장이 있어서 대출을 끼고 집 샀던 사람들이 어떠죠? 이제 장기화되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면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잖아요. IT 그렇지. 업계나 뭐 지식 서비스 산업인데 대부분 중국은 생산 공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조 그렇죠. 일선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현금흐름이 끊어지다 보니까 집을 처음에 버티겠죠. 1, 2년 버티겠죠. 근데 이제 3년 차에 들어섰잖아요. 못 버티는 거죠. 있는 거 다 까먹고 빚내서 다 쓰고. 예, 그냥 집을 다 집이 다 어서 법원에 속하는 거죠.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국 경제가 타격이 확실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네. 결국 그러한 행위는 막지도 못하면서 경기는 점점 더 안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타격받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뭐 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뭐 그 공급단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네. 부품들이 제대로 다 네.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네. 이러한 그 공급단의 문제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더 연장이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공급망이 끊어지는 문제라 작년에 뭐 요소수 대라 같은 거 그리고 뭐 전기 자원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은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그 교수님이 그런 네. 얘기하셨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경기 둔화를 다시 좀 살리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하고 막 돈을 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들어가는 인프라, 네. 뉴 인프라, 그렇죠. 디지털 인프라 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먼저 중국 경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동산이 살아야 그 네. 나머지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헝다 이후로 계속 어려워지고 예. 있는 중국 부동산 말씀대로라면 네.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네. 우리가 맞아요. 크게 네. 간접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네. 헝다 같은 뉴스가 네.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국 인민들이 네.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자꾸 생겨야 되는데 이 그렇죠. 집 아니잖아요. 그게 밭에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헝다 사례 위기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뭐 지방정부에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로 상장기업 2개 또 최근에 또 1개 계속 그 헝다 위기까지 몰려가고 있고요. 실제 지방의 부동산 기업 거의 다 파산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서 표현되냐면 그런 데이터들이 사유융자 규모 중에 또 민간들이 대출하는 규모가 들어가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받쳐주는 거는 결국 이 가계 소비잖아요. 그렇죠. 가게들 집 살 때 생돈으로 사는 건 적고 거의 다 대출로 사는데 그렇죠. 그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이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못 버티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돈을 푼 데서 되는 문제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네.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동산에 살아나기 대한, 위해서는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렇죠.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양회에서 사실 글로벌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5%로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부분 컨센서스가 5%였는데요. 실제 발표 데이터는 5.5%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에서 이런 소비나 이런 데서 기대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봐봐, 우린 자신 있게 5.5% 갈 수가 있어. 이러면 정부가 자신이 있네.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은 한다면 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5.5% 목표치 제시를 원래 앞에 몇 년 동안은 구체적 목표를 안 제시했어요. 포기했거든요. 몇 프로 정도, 뭐 6%左右, 뭐 이렇게 표현했지. 이번처럼 5.5% 이렇게 또 최근에 처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에 대한 기대치 관리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경제 플레이들이 다 비관적이면 살아날 경제도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기대치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러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네. 낙관적으로 볼만한 네. 그러한 긍정적인 상황들이 중국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번에 양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요. 주로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인프라를 많이 깔겠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5G 인프라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깔았고요.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이런 스마트 도시 이쪽으로 인프라를 깔면서 거기 주로 중앙 정부가 돈이 좀 있으니까 중앙 정부 프로젝트 많이 해서 PF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중국 경제가 간다는 거 수출, 투자, 소비잖아요. 소비는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수출은 지금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중국만이 공급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어제 작년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인데 투자는 원래 부동산 투자가 끌어갔는데요. 그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 중앙 인프라 투자만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중국 경제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한계가 있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네. 원유 가격 네.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가 이제 그렇죠. 기본적인 컨센서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결국 네. 주가가 네.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네. 그런데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기대하고 있던 거는 뭐냐면 다 금리 인상을 하지만 긴축을 그렇죠. 하지만 네.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네. 중국밖에 없으니까 네. 중국이 그러한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을 풀면서 이게 또 세계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맞아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중국만이 돈을 푸는
그 동래로 됐죠. M2. 실제 M2하고 그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이 M2는 9.8% 이상이거든요. 최근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삭제를 풀어요. 근데 푸는데 그게 지금 아직 경제의 이 전환점을 못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한다고 보는 거죠. 중국이 돈을 푸는 게 바로 이렇게 경제 플레이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은행을 통해서 가는데 그 은행은 어떤 애들이죠? 리스크 있는 대출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돈이 풀면 은행 갔다가 다시 이래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부동산이 어렵고 소비가 이랄까 소비 대출, 가계 대출이 다 지금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푼 데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중국의 과다할 정도의 네. 그 공급 과잉이라는 네. 문제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 투자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살아날 네.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또 한국 경제도 빠르게 네. 일어날 수 있었고 네. 이번에는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데 이런 돈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이테크 기업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중국에서 앞으로 이런 돈들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중국, 건강한 중국 쪽에 돈이 갈 겁니다. 아, 친환경. 이 푼 돈들이. 예, 아름다운 중국은 아래와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이거였어요. 오, 네가 최고.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부자들도 박사학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고 수양도 있어야 된다. 이런 문화, 교육, 엔터, 스포츠, 그리고 환경. 요새는 환경, 중국에서도 이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낮게 보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중국, 특히 북경이나 상하이에서. 그래서 친환경, ESG 이런 쪽에 돈이 갈 거고요. 건강한 거는 뭐죠?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억 명이 로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있는 게 돈밖에 없거든요. 지금 60세 이상의 사람은 중국 사회주의 때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여성, 남성이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퇴직금이 죽을 때까지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로인들하고 달리 중국의 60세 이상, 현재 60세 이상 로인들은 돈이 많아요. 정부에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와요. 여기 합하면 소비할 돈이 있는데 이분들은 뭘 관심 있겠죠? 건강밖에 없죠.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의료, 제약, 바이오, 그렇죠? 건강 관련, 헬스케어 관련 이런 쪽 기술, 뭐 아까 아름다운 쪽 화장품, 뭐 왜냐면 이게 아름다워야 되니까 운동 이런 관련된 이런 결국 하이테크 기업들 왜냐면 미래 산업 쪽에 있잖아요. 돈이 이런 데 가게 돼 있어요. 화장품을 얘기하시니까 요즘 그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네. 중국 경제에 대한 둔화, 네. 우려 때문도 있고 네. 소비자들의 뭐 역선 뭐 좀 외면도 있겠죠. LG 생활건강이라든가 뭐 아모레퍼시피라든가 네. 막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이게 중국에서 그만큼 그 좀 이게 외면을 당하고 있나요? 시장에서? 일단 제가 한국 화장품. 네,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어떻게 되는 주로 기초 화장품이 많이 쓰고요. 네. 중국 여성들은 화장을 진하게 컬러 화장을 거의 안 해요. 아, 색조를. 네, 대도시에 뭐 금융권이거나 변호사 이쪽 업계에 있는 여성분들은 세련되게 이렇게 화장도 하고 하지만 이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여성들은 피부 그냥 영양제 이런 정도 하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쪽인데 중국의 화장품 회사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글로벌 톱 기업들이 가서 중국 시장을 메이저로 역할을 해요. 뭐 P&G 같은. 그렇죠. 옛날에 한국이 아모레퍼시피도 굉장히 앞에 있었고 주로 미국 화장품, 유럽 화장품하고 일본 화장품이 중국에서 톱 계열이에요. 가격도 엄청 비싸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많아요. 여기 뭐 LG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맞죠?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그리고 그 아모레퍼시피 이런 기업들이 세컨드 라운드에 있고요. 중국 국내 국산들이 설드 마지막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중국의 국산 화장품도 실력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유는 R&D를 유럽에 잘하는 애들하고 R&D를 해요. 프랑스 기업들하고 많이 하면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점점 이 세컨드를 위험하고 있어서 중국 그 상하이, 짜화 이런 애들은 이제는 그 순위로 봐서는 여기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그 아모레퍼시피에 초과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스마트폰처럼.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앞으로도 중국 화장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매출액은
미국 기업하고 미국 P&G 세계 1등이잖아요. 미국 기업하고 매출액 차이는 예를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나는데 시가총액 차이는 8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게 아름다운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이게 이런 것도 이미지도 굉장히 세련되게 갖고 있어가면 그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결국 판매액이 미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시가총액은 8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게 상당 부분 보완이 되겠죠.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네. 상당히 올 네. 것이다. 중국 그 토종 기업들의 네, 이렇게 갭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걸 투자한 사람들이 그 갭을 벌어가겠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한국의 네. 이런 어떤 회사들보다 네. 중국 토종에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네.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 혹은 투자 네.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올랐어요, 이미. 이미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중국 빅테크 엄청 떨어졌고 올해 또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더는 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고 그동안 투자에 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왜냐면 지금 지수도 낮고 지수 퍼도 낮잖아요. 그다음에 좋은 기업들과 다 같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경기 네. 둔화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있잖아요. 중국 경제에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로. 그 섹터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흐름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 정부의 돈이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 흐름을 잘 모니터링하고 연구해서 같이 가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